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최상병 사망 사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2차례 지시를 내렸다고 인정한 겁니다. 이때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특히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를 많이 만들었다고 했고 야단도 쳤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법을 어긴 건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국방부가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회수한 당일 휴가 중이던 대통령이 국방장관에게 3차례 전화를 걸었을 때는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인데요. 첫 소식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이 관여한 것은 2번이다. 그동안 최상병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해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던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최상병 사망 사고 직후 군을 질책한 것이 첫 번째 관여라면 또 다른 관여가 한 번 더 있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MBC와 통화에서 해병대 수사단에서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혐의자로 8명을 지목해 경찰에 넘긴다고 하자 참모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했고 대통령이 바로 잡으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수사권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를 많이 만들었다. 군부대 사망 사고를 경찰이 수사하도록 개정된 군사법원법에도 맞지 않는다고 구체적으로 야단을 쳤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이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대해 사실상 관여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지만 대통령실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야단도 칠 수 있고 재발 방지 요청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미숙한 업무 처리도 바로잡아주는 것 모두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자기 권한 내에서 사건 기록을 회수하거나 내용 수정도 요청할 수 있다며 국방부 장관이 위법을 저지른 게 없다면 지시자인 대통령에게도 위법이 없다는 논리를 들었습니다. 지난해 8월 2일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과 통화에서 최상병 사건이 논의됐을 거라는 의심은 억측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통화 이후 박정훈 전 대령은 직무 배제됐고 경찰에 넘긴 사건 기록은 회수됐지만 그날 통화에서 최상병 이야기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날 무슨 대화를 했는지 알려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예정된 브리핑을 취소하고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던 지난해 7월 31일 02-80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전화로 이 전 장관에게 연락한 것은 대통령이 아닌 참모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역시 그 참모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을 정리하면 윤 대통령이 혐의자 축소를 지시했고 장관에게 야단도 쳤다는 건데요. 통화 내역 공개로 윤 대통령 개입 의혹이 커지자 대통령실의 설명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 이 사건 관련해 대통령실과 연락한 적 없다던 이종섭 전 장관의 말은 다름 아닌 대통령실에 의해 설득력을 잃게 됐습니다. 이어서 박솔립 기자의 보도입니다. VIP 경로설의 핵심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이 혐의자로 적시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되겠느냐고 크게 화를 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을 묻자 엉뚱한 답을 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그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일인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 그런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혐의 있음을 광범위하게 잡았다. 그러니까 아마 이쪽에서 브레이크를 걸었던 것 같다며 윤 대통령의 혐의자 축소 지시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임성근 사단장을 빼라고 한 건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작년 8월 2일 경찰에 사건 기록이 넘어간 직후 윤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3차례 통화 사실이 드러나자 대통령실의 해명이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께 야단 맞았다는 사실까지 인정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연락한 적도 없다고 한 이 전 장관의 해명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됐습니다. 대통령실 관여 이것은 전혀 아니고요. 제가 안 보시는 누구하고도 제가 이 문제 가지고 이야기한 적은 없고.
이 전 장관 측에 브리핑 취소 직전 걸려온 02800 대통령실 전화에 대해 묻자 변호인은 오늘 그 전화가 브리핑 취소와 무관하다고 잡아뗀 적 없다고 했습니다. 수사가 이어지면서 관련자들의 거짓말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31일 김계한 사령관과 통화한 적이 없다던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은 김 사령관과 당일 2차례 통화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김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이 지원했다고 주장했던 VIP 경로설은 김 사령관 자신이 대통령 경로를 직접 언급한 녹음 파일이 연이어 복원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2일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과 3차례 통화해서 최상병 사건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대통령실 주장도 수사를 통해 실체가 규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21 그리고 70. 오늘 이 숫자들이 화제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21%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건데요. 대구 경북에서는 물론이고 70대 이상에서도 고전했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70%로 최고치였죠. 총선 참패 이후 대통령이 직접 저부터 바뀌겠다고 했는데도 긍정평가는 계속 떨어지는 이유, 구승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21%, 긍정평가 20% 선을 간신히 넘긴 수치인데요. 일주일 전과 비교해보면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부정평가는 70%인데요. 역시 일주일 전보다 3%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지역별 지지율을 보겠습니다. 서울 17%, 인천, 경기 18%, 부산, 울산, 경남 29%입니다. 특히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35%에 불과했습니다. 연령대를 보면요. 18세에서 29세 14%, 30대 10%입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층이 많은 60대에서 30%, 70대 이상에서도 49%로 과반을 넘지 못했습니다. 작년 11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영상이 공개된 이후 윤 대통령 지지율은 줄곧 30% 초중반에 머무르다가 여당 참패로 끝난 지난 4월 10일 총선 직후 23%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때부터 24%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결국 21%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가 시작됐던 지난 28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이 있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무더기 반대표를 던지면서 특검법은 부결됐습니다. 또 같은 날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통화 사실이 공개되면서 큰 파장이 일었는데요. 이런 일들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평가한 이유로는 의대 정원 확대가 14%, 외교 13%, 국방, 안보와 전반적으로 잘한다 등이 4% 순이었습니다. 잘 모르겠다와 답변을 거부한 비율이 27%로 가장 많았습니다. 오늘 조사는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4일 동안 전국에서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MBC 뉴스 구승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2대 국회 첫날인 어제부터 1박 2일 단합대회를 시작했던 국민의힘은 단결해 싸우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면서 부쩍 단합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선 여당 내부에서도 총선 참패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의 이름으로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단합이었습니다. 108명이 단결하여 결연하게 맞서 싸운다. 총선 민의를 무겁게 받아들여 민생을 챙기겠다고 강조하면서 부총리급 저출생 대응기획부를 신설하는 등 5개 분야 31개 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팀워크를 다진 1박 2일 워크숍에선 어퍼컷 포즈를 연출한 윤석열 대통령부터 당 지도부까지 내내 단일 대오를 강조했습니다. 이제 지나간 거 다 잊어버리고 저도 여러분과 한 몸으로 뼈가 빠지게 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소수가 다수를 물리치는 역사였습니다.
성서에서는 수를 세는 것 자체를 죄라고 했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이 더 심화된 상황에서 소수 여당으로선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벌써 총선 참패를 잊었냐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SNS에 너무 한 몸이 돼서 기꺼이 용산의 하수인과 거수기가 돼 참패한 것을 벌써 다 잊었느냐고 썼습니다. 국민의힘 출신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도 민생은 내팽개친 채 대통령 심기 경호만 하다 패배하고도 똘똘 뭉치자를 외치느냐고 꼬집었습니다. 대통령은 한술 더 떴습니다. 지나간 건 잊자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자신의 실책과 과오를 잊어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108석의 소수당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본회의는 물론 어느 상임위 하나 야당의 동의 없이는 법안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여당의 단일 대오 구호는 8명만 이탈해도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된다는 위기감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어제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둘째 날인 오늘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또 최상병 특검법의 표적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법안이지만 이번엔 종합이라는 단어가 붙어 부활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헌법에서 부정하는 특수 계급이라도 되는 것입니까?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를 김건희 종합특검 법안을 통해 증명하겠습니다. 21대보다 수사 대상은 더 넓어졌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물론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7대 의혹과 관련 공무원의 불법 행위도 특검이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별검사 2명을 추천해 1명을 임명하도록 했고 최장 6개월 동안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엔 18명의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표 발의한 이성윤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이른바 채널A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총장과 갈등을 빚었던 인물입니다. 아직 당론은 아니지만 민주당은 김 여사 종합특검법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이틀 특검으로 압박하고 있는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의 최종 목표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점을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대통령실의 개입 사건이 대통령 직접 개입 사건으로 완전히 판이 뒤집어졌습니다. 이제 해병대 특검은 윤석열 특검이 되어야 합니다. 범야권도 공세에 가담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별도로 최상병 특검법과 김 여사 윤 대통령 특검법을 발의할 계획이 있다며 힘을 보탰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윤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지도부는 내일 장외 집회를 각각 열고 대통령의 수사 개입 의혹을 특검으로 규명하라고 촉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국회 상임위를 두고 여야의 신경전도 본격화됐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 법대로 일주일 뒤까지 원구성을 하겠다며 강성 의원들을 주요 상임위에 배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쾌한 기색으로 거대 야당의 주도권 잡기 공세라며 끌려가지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신수아 기자입니다. 22대 국회 둘째 날 원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이 본격화되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법대로 합시다. 대통령께서도 법대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당도 법대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각 상임위원회 구성을 첫 본회의 뒤 3일 안에, 즉 다음 달 7일까지 정하도록 한 국회법을 지키자며 표면적으로는 원칙론을 강조한 듯하지만 이어 대통령도 여당도 법대로를 좋아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헌법상 권한이라며 거부권을 거듭 행사하고 법대로 한다며 야당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여온 윤석열 정부를 향해 공세를 편 겁니다. 안 되면 밀어붙일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민주주의 제도는 다수결이 원칙입니다. 가능하면 합의하되 목리를 부리거나 소수가 부당하게 버티거나
이런다고 해서 거기 끌려다니면. 국민의힘은 즉각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상임위를 결정하는 원구성은 당대표가 아닌 원내대표가 협상권을 가졌는데 왜 이재명 대표가 나서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국민들께서 이재명 당대표 1인 체제로 1인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당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거대 야당이 주도권을 잡고 몰아붙이려 한다면 소수 여당은 굳이 맞춰주며 끌려갈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담당인 운영위의 추미애, 각종 특검법을 다룰 법사위의 정청래, 박지원 등 강성 의원들을 여당과 충돌할 주요 상임위에 대거 배치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이 제출한 희망 상임위를 조율하면서 상대적으로 진행이 더딘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1조 3천억 원대,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 금액이 나온 최태원, 노소영 부부의 이혼 소송. 워낙 큰 돈이라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SK그룹으로 건너갔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은 도대체 무슨 돈이냐는 의혹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불법 비자금이라면 결국 그 돈을 미천 삼아 불린 재산을 부부가 분할한다는 건데요. 이게 맞는 걸까요? 먼저 구나연 기자입니다. 1조 3,808억 원. 역대 최대 규모 재산 분할 금액이 나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노태우 전 대통령 자금입니다. 부친인 노 전 대통령이 사돈인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300억 원을 지원했다는 노소영 관장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결국 이 돈이 SK를 일군 미천으로 쓰였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1991년이면 짜장면 한 그릇이 1,500원이던 시절. 그때 300억 원은 지금의 1,500억 원과 맞먹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돈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통치자금이라는 이름으로 비자금 5천억 원을 조성했다고 했습니다. 통치자금은 잘못된 것이기는 하지만은 우리 정치의 오랜 관행이었습니다. 이건희, 정주영, 신격호, 김우중 등 재계 총수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고 권력자와 재벌이 이권과 돈을 주고받은 검은 관행이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에서 2,700억대 뇌물수수가 인정됐고 노 전 대통령은 추징금 2,628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SK에 흘러간 300억 원대 뭉칫돈도 이런 불법 비자금일 의혹이 짙지만 공소시효도 끝난 데다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한 상황이라 진실규명도 힘든 상황입니다. 추징이나 환수도 불가능합니다. 불법 정치 자금으로 인해서 마련된 어떤 금액들에 대해서는 경제적 정의의 관점에서 환수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는 후속적인 입법은 필요한 것 아닌가. 노 관장 변호인은 우리도 딸도 그 자금의 정체를 모른다면서도 적법한 자금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이 돈이 어떻게 조성됐는지 불법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법조팀 윤상문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윤 기자, 이번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전달한 300억 원의 존재가 새롭게 드러났죠. 재판부는 그러면 이 자금이 이른바 검은 돈인지 그 불법성은 따지지 않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형사재판과 다르게 가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따지는 가사재판의 특성상 자금의 불법성을 잘 따지지 않는다는 게 이혼소송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소송을 통해서 정경유착의 검은 관행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300억 원 자금 지원 외에도 노태우 전 대통령이 태평양증권 인수 과정이나 SK이동통신 사업 진출 과정에서 일종의 보호막과 방패막 역할을 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법리적으로 보면 이런 정경유착에 따른 후광 효과나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까지 딸의 기여로 봐도 되는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또 한편에서는 여성의 가정 내 기여를 높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판결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보통 월급을 받는 직장인과 전업주부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재산을 반반으로 나눕니다. 다만 사업가와 결혼한 전업주부라면 좀 얘기가 다른데요. 사업 규모가 클수록 배우자의 분할 비율을 낮게 본다는 게 이혼 소송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노소영 관장은 분할 비율을 35%까지 인정받았죠.
이런 점에서 여성의 가정 내 기여를 평등하게 인정한 걸 환영한다는 변호사 단체 성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앞으로가 궁금한데요. 그러면 최태원 회장이 이 1조 원 넘는 돈을 바로 지급해야 합니까? 이번 소송은 노관장이 받게 될 액수가 워낙 커서 변호인들 성공 보수까지 기사가 나올 정도로 큰 주목을 받았죠. 네. 그런데 노관장이 당장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20억 원에 달하는 위자료는 즉시 지급해야 하지만 재산 분할액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데요. 대법원에선 결국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법원 결론까지 지켜봐야겠네요. 지금까지 법조팀 윤상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법원 결정으로 일단 대표직을 지키게 된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오늘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 대표는 타협점을 찾자며 하이브의 화해의 손을 내밀었는데요.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이로울 게 없다는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밝은 표정으로 기자회견장에 들어섰습니다. 일단 해임 위기를 넘긴 민 대표는 배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에 큰 의미를 뒀습니다. 저 인간 개인적으로는 이제 누명을 벗었기 때문에 사실 좀 많이 홀가분한 건 있어요. 여론전을 펼치며 한 달 넘게 대립한 하이브에는 화해를 제안했습니다. 지긋지긋하게 싸웠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다른 챕터로 좀 넘어가자.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챕터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대표직을 지키긴 했지만 운신의 폭이 좁아져 갈등 봉합을 원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어도어 주주총회에서 대주주인 하이브는 민 대표 측근인 이사 2명을 해임하고 하이브 측 이사 3명을 선임했습니다. 민희진 대 하이브 1대 3구도입니다. 여전히 그 민희진 대표님이 대표이사에서는 해임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이사에는 이사회에서 선임을 하기 때문에 이사들의 결의만 있으면 대표이사에서 해임될 수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 자료를 확보한 하이브가 민 대표 측을 배임 혐의로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법원은 가처분에서 민 대표 손을 들어주면서도 실제 배임 행위로 봐야 할지 충실한 증거 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지금 가처분 신청만 엮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 중 하나가 끝난 거고 이제 나머지 건들에 대해서도 이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거든요. 민 대표의 화해 제안에 하이브는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제 법원 결정 직후 하이브는 법원이 민 대표가 독립을 모색한 건 분명하다고 명시했다며 추가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모녀 사이인 2명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도주 13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교제살인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머리에 푸른 상의를 입은 채 길을 걷던 한 남성이 반대편에서 차가 다가오자 몸을 숨기려는 듯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나타난 남성 뒤로 경찰차가 뒤따르고 형사들도 추격에 나섭니다. 이 남성은 60대 박모 씨로 어젯밤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성 2명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습니다. 모녀 관계인 60대 여성과 30대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가끔 보면은 이 얘기를 서로 다정하게 많이 하더라고. 굉장히 좀 친한 것 같은 모녀 같아. 그 외에 여기에 드나드는 사람은 전혀 못 보신다. 그건 몰라. 박 씨와 숨진 60대 여성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교제살인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지만 박 씨는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는 답하지 않으면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와 무슨 관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우발적으로 하신 건가요? 네. 흉기는 미리 좀 준비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거기 있는 겁니다. 숨진 60대 여성이 사무실로 쓰던 오피스텔에서 범행을 저지른 이 남성은 약 7km 떨어진 서초구의 주택단지까지 도망쳤습니다. 추적을 피하려 휴대전화 전원을 끈 채 택시를 여러 차례 갈아탔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던 피의자는 이곳 남태령 하천에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끝에 13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붙잡히기 직전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 마세요라는 큰 소리가 들려가지고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이제 그쪽 가보니까 그 경찰분 총 4분이서 제압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피를 좀 많이 흘리고 있었어요. 경찰은 내일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 이유 등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퇴근 시간인 이른 저녁에 이미 만취해버린 음주운전자 탓에 중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차 2대도 못 지나가는 이면도로를 만취운전으로 질주한 건데요. 인근 관공서들 퇴근 시간과 겹쳐 더 큰 피해가 날 뻔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길가에 차량이 주차됐고 인도에 구분이 없는 제주의 한 이면도로. 멀리서 오던 흰색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높이더니 앞서 걷던 여성과 주차된 차량들을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걸어가던 시민들은 갑작스런 사고에 모두 멈춰섰습니다. 갑자기 쿵 소리와 함께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그 상대방 운전자는 브레이크도 안 잡고 엑셀을 계속 밟으면서 돌진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이 사고로 20대 여성과 50대 남성 등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차된 차량 4대와 오토바이 1대도 파손됐습니다. 음주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이곳은 도청과 소방서 등 관공서 등이 밀집한 곳이어서 퇴근 시간대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사고를 낸 60대 여성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2%로 나타났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긴 만취 상태에 해당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보면 그 사고 직전 갑자기 속도가 빨라진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피의자 상대로 급과속 사유를 조사를 해야 되고 음주운전 경위도 확인해 볼 계획입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제동장치인 줄 알고 가속장치를 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을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던 가수 김호중 씨가 사고 22일 만에 검찰 송치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되짚어 계산되면서 김 씨에겐 음주운전 혐의가 더해졌고 범인 도피 교사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조건희 기자입니다. 서울구치소로 호송되기 전 취재진과 마주한 가수 김호중 씨는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검찰 송치 앞두고 따로 하실 말씀? 죄송합니다.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찰서를 나설 때는 다리가 불편한 듯 다리를 절뚝였고 계단도 한 칸씩 내려왔습니다. 사고 직전 CCTV에도 차에 탈 때 비틀거리는 장면이 잡혀 경찰은 음주 정황으로 봤지만 김 씨는 평소 걸음걸이가 그렇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모두 5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기존의 위험운전 치상과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에 범인 도피 교사와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되짚어 계산한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고 본 겁니다. 또 김 씨가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해달라고 말한 통화 녹취를 확인해 기존의 범인 도피 방조 혐의를 범인 도피 교사로 변경했습니다. 집행유예도 나오고 벌금도 나올 수도 있고 아주 형량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교사가 되면은 무조건 이런 사안에서는 실형 사안인 거고. 거짓 자수를 요구하는 통화 녹취는 김호중 씨의 아이폰이 아니라 매니저의 핸드폰에서 발견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김 씨 대신 거짓 자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매니저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인정하시나요? 하실 말씀 없어요. 죄송합니다. 거짓 자수한 매니저의 경우 본인도 음주 상태였음에도 사고 후 김 씨의 차를 회사까지 몰고 간 사실이 드러나 음주운전 혐의가 더해졌고 본부장 역시 그 차에 함께 탄 사실이 확인돼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음주 사고를 낸 뒤 동승자와 자리를 바꾼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반면 운전자 말고 동승자는 구속됐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이 인도를 넘어 상가로 빠르게 돌진합니다. 차에 타고 있던 20대 남녀는 남성이 운전했다고 주장했지만 사고 직전 CCTV 영상에서 여성이 운전석에 탄 걸로 확인되며 운전자 바꿔치기가 드러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경찰은 남녀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 하신 사실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니, 거짓말 하신 거예요. 하지만 법원은 실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고 동승자인 남성은 구속했습니다. 운전자의 경우 동승자의 권유로 운전대를 잡았고 대학생 신분으로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 변상을 위해 노력한 반면 동승자는 사고 현장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유리 파편으로 경찰을 위협하고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운전자 바꿔치기보다 동종 전과와 보험 사기 미수 등 다른 요인이 판단에 더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검경은 이제 교통사건 계기로 적극적으로 영장 신청, 영장 청구하는 스탠스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법원은 주도적으로 누가 했냐를 조금 더 꼼꼼하게 따진 사건이라고. 경찰은 운전자 여성의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모두 확보했다면서 이르면 다음 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사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인 영화 배우와의 성관계 폭로를 막으려고 2016년 대선 직전 개인 변호사를 통해 회사 돈으로 약 1억 7천만 원을 줬는데 이걸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장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배심원 유죄 판결을 받고 판결을 기다리게 된 거죠. 미국 대선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뉴욕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임경아 특파원,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이건 문제가 없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선은 예정대로 치를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는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기업 문서 조작이죠.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보호관찰이나 자택연금도 가능하지만 만약 징역형이 내려진다면 최대 4년까지 선고가 가능한데요. 그렇지만 대선 출마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우선 유죄 판결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이 진행되면 몇 달은 더 걸릴 거고요. 이럴 경우 11월 대선 전에 처벌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재판 외에도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 등 형사재판 3건을 더 받아야 하는데요. 모두 대선 전 1심 선고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The real verdict is going to be November 5th by the people. And they know what happened here and everybody knows what happened here. 자, 그러면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고 심지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감이 된다면 그때도 미국 대선에 문제가 없나요? 네, 옥중 출마도 가능합니다. 보호관찰, 자택연금 실형 어떤 게 선고돼도 대선 출마는 가능합니다. 연방 헌법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대선에 나서거나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걸 금지하는 조항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1920년 대선 당시 사회당 후보가 옥중 출마한 전례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 전과도 없고 신분도 확실하죠. 실제 수감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아무래도 표심에 영향은 좀 있을 것 같은데 미국 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현 대통령, 지금 오차 범위 내에서 트럼프가 앞서는 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는데요.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7%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를 받으면 지지 가능성이 작아진다고 답한 반면 15%는 오히려 찍을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탈할 수도 있지만 더 결집할 수도 있는 건데요. 양측 모두 투표로 보여주자며 결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백혈병에 걸린 뒤 부당해고당한 청년 노동자의 사연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20살 청년에게 가혹했던 건 회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학습 병행제로 공부하던 대학에서는 본인 동의도 없이 자퇴 처리를 했습니다. 일을 하다 아프거나 다쳐도 휴학 처리가 안 된다는 건데 과연 그럴까요? 차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전자 협력업체인 KM텍에서 일을 시작한 것 특성화고 3학년 때입니다. 그냥 쌤이 여기가 사람 부족하대, 여기 일찍 갈 수 있대 해서 3개월 현장 실습을 마치고는 정규직이 됐습니다.
평일엔 일하고 주말엔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는 일학습 병행제 기업이라 계속 남기로 한 겁니다. 어차피 대학교도 다녀야 한다고 생각했고, 근데 이왕 회사 다니면서 다니면 더 나으니까. 관련 법상 승환 씨의 신분은 학습 근로자.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학생 신분이라 근무 자체가 교육훈련 과정입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가혹했습니다. 제가 손가락에 금이 간 적이 있었어요. 이제 여기를 깁스하고 왔는데 이제 손가락 쓰는 일은 여기 3개뿐이니까 출근해라 이상 없네. 일보다 힘들었던 건 처음 맡아본 악취. 휴대전화를 조립하는 내내 공장 안에선 이상한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2개씩 끼는 애들도 있었고, 그냥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냄새가 어디선가 계속 난다, 그런 애들도 있었고. 대학 졸업까진 버텨보려 했지만 졸업 한 학기를 앞두고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 때문에 결석이 계속되자 대학 측은 퇴학을 통보했습니다. 자퇴원을 낸 적도 없는데 문자 한 통으로 자퇴 처리한 겁니다. 여기 아까 카톡 보시면은 퇴학을 해도 좋은 날 했더니 네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답을 했잖아. 자퇴를 희망하느냐 물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 뭐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학습 근로자가 일을 하다 다치거나 아프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이런 법과 학칙에 따라 휴학 대신 자퇴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게 학교 측 주장입니다. 이게 정규 과정이면 휴학하면 돼. 그 나가 정부하고 기획사하고 대학이 운영한 일종의 한식 단기 과정이에요. 중간에 이게 탈락했을 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휴학이라는 것은. 과연 그럴까? 교육부 고시에는 학습 근로자에 대한 구제 대책이 마련돼 있습니다. 계약학과 운영이 종료되거나 폐지돼도 관련 학과에서 나머지 교육을 받은 뒤 졸업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휴학도 되고 복학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제게 했던 말이 너무 가슴이 아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에게 이런 병이 생겼을까? 희망이 없어졌어. 영진전문대 측은 관련 학칙을 신속히 개정하고 승환 씨가 복학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경복궁 낙서 사건의 배후인 일명 이 팀장이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여러 개 운영하면서 아동 성착취물과 음란물도 수백여 개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경복궁뿐 아니라 숭례문에까지 낙서를 지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복궁 담장에 영화 공짜라는 말과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가 적혔습니다. 일명 이 팀장에게 사주를 받은 17살 임모군이 한 낙서입니다. 한밤중 담장에 낙서를 하고 있는 임군 옆으로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갑니다. 그 차에는 이 팀장 30살 강모 씨가 타고 있었습니다. 모바일 채팅으로 구체적인 장소를 지시하며 현장에 직접 나와 감시를 한 겁니다. 강 씨는 영상 공유 사이트 8곳을 운영하면서 영화 등 저작물 2,300여 개를 불법적으로 유통시킨 건 물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같은 음란물도 940여 건이나 퍼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이트에 불법 도박 사이트 배너 광고를 받아 개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사이트를 홍보해 광고 단가를 올리려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시청하고 조회하기 때문에 그 광고 대금이 올라갑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수익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거죠. 강 씨는 경복궁 낙서 이틀 전엔 국보 1호 숭례문에까지 낙서를 사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도 15살 미성년자에게 스프레이 낙서를 지시했지만 이 남성이 겁을 먹고 포기하면서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강 씨는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사이트 운영자가 긴급 체포됐다고 헛소문을 퍼뜨리는가 하면 공범이 낙서 대가 10만 원을 송금했다 체포되자 경찰에 허위 증거를 제출하라고 시키기도 했습니다. 전남 여수의 한 숙박업소에서 숨어 지내다 범행 5개월 만에 붙잡힌 강 씨는 경찰 조사 중 한 차례 도주 행각을 벌이기도 했지만 결국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불법 사이트 관리를 맡거나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 등으로 붙잡힌 공범 4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600명의 사상자를 낸 LG화학 인도공장 가스 누출 참사. 오늘은 사고 원인과 LG화학이 진 책임에 대해 하나하나 따져보려 합니다. 당시 공장은 노후화된 시설을 방치했고 주민 대피에도 사실상 손 놓고 있었는데요. 이후에도 LG화학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4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푼의 배상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3시, 모두가 잠들어 있을 시간 마을을 뿌옇게 뒤덮은 연기. 이상한 냄새에 하나둘 밖으로 나왔지만 주민들은 영문을 몰랐습니다. 사이렌도 대피 명령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ఉద్యోగులు రిలీవ్ అయ్యి ఉన్నప్పుడు మళ్ళీ వాళ్ళకి తర్వాత బ్యాచ్ మళ్ళీ జాయిన్ అయ్యేటప్పుడు సైరన్ వేసేవారండి. అలాంటిది 2 సంవత్సరాల నుంచి అసలు ఆ సైరన్ వేయడమే లేదండి. 어디서 불이 났나 아니면 코로나 방역 작업인가 싶었다고 합니다. तब हमने सोचा कहीं तब कोरोना टाइम था हम लोग घर पे थोड़ा सायरन ऐसे 어리둥절한 새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들. 그렇게 12명이 사망했고 600명 가까운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유독가스는 가축과 인근 숲까지 고사시켰습니다. 이곳은 공장으로부터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저수지인데요. 마을 사람들의 식수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엔 스티렌가스로 오염되면서 물 사용이 한 달간 금지됐습니다. 참사 직후 인도 주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4천 쪽에 달하는 결과보고서를 냈습니다. 당시 인도 공장엔 36개의 사이렌 스위치가 있었지만 아무도 누르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가스 누출 원인도 나왔습니다. 스티렌 보관 탱크는 사용 수명을 이미 3년 넘긴 노후 탱크였고 사고 몇 달 전 당국의 허가 없이 설계를 변경해 탱크 과열을 초래했습니다. 탱크 온도를 낮춰주는 억제제는 한 달 전부터 이미 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때문에 20도 이하로 유지돼야 할 탱크 온도는 당시 153.7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사고 원인 21개 중 20개가 LG화학의 잘못이었습니다. Failed to implement the precautionaries to run the company, the accident occurred due to only negligence of the director's company management.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LG화학은 피해자들에게 배상이나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아직 1심도 나오지 않은 상황. 그 사이 피해자들은 후유증으로 생활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민들 누구 한 명 LG로부터 위로받지 못했고 배상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4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LG가 세계 3대 기업입니까? 재판을 핑계대는 기업들의 이 같은 행태는 낯설지 않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역시 기업들은 재판 중이라며 수년간 책임을 지지 않다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배상에 나섰습니다. LG화학도 취재가 시작되자 판결 전이라도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진출을 발판 삼아 전 세계 선두업체로 발돋움한 LG화학.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환경 참사나 산업재해는 안일하게 대처하는 일부 국내 기업의 민낯이 세계를 상대로도 여실하게 드러났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디빌더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작년 5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주차 시비 끝에 30대 여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직 보디빌더에 대해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9년 만에 다시 나왔습니다. 2038년까지 최대 3기의 원전을 새로 짓는 계획이 추진되는데요. 인공지능 산업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해 대응이 필요하다는 건데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KT와 카이스트가 AI 공동 연구를 위해 만든 데이터 센터입니다. KT는 전국의 데이터 센터 13곳을 운영 중인데 5년 안에 100메가와트 이상의 시설을 추가합니다. 데이터 센터엔 막대한 전력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나온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선 오는 2030년 지난해 대비 2배 이상의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2038년까지 10.6기가와트의 발전 설비가 더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시한 해법은 신규 원전입니다. 최대 3기를 더 짓는 것으로 권고했습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 설비를 갖다가 잡을 적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의 설비 용량은 대형 원전으로 충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전력계획에 신규 원전이 포함된 건 2015년 신한울 3, 4호기 이후 9년 만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한국형 소형원전 SMR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원전 부지나 송전탑 설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전력수급 기본계획 총괄위원회는 원전에 태양광, 풍력 등을 합쳐 70% 이상을 무탄소 전기로 채우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원전을 무탄소 에너지로 규정한 건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아리백을 주도하는 클라이밋 그룹에서도 지난 10년 동안 원전은 재생에너지가 아니고 아리백에 포함될 수 없다라는 그 입장을 아주 일관되고 명료하게 지금 밝혀왔거든요. 그러면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은 지난 10차 때와 그대로라며 OECD 국가 중 최하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공청회와 국회 보고 등을 거쳐 확정됩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한화의 새 사령탑에 김경문 감독이 낙점됐습니다. 양측이 구두 합의를 마친 걸로 확인되는데요. 빠르면 이번 주말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명노 기자입니다. 최영로 감독 사퇴 나흘 만에 한화의 새 사령탑이 낙점됐습니다. 두산과 NC 그리고 대표팀을 이끌었던 김경문 감독입니다. 손혁단장은 지난 이틀 동안 서너 명의 후보와 감독 면접을 진행했고 최종 결정에 근접한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야구계의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한화구단은 KBO 리그에서 뚜렷한 결과물을 남긴 전임 감독 위주로 후보군을 추렸는데 선동열, 김경문 감독을 우선순위에 두고 진행된 면접 결과 김경문 감독이 최종 낙점돼 양측의 구두 합의까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위한 세부 절차만 남은 가운데 빠르면 이번 주말 공식 발표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지난 2004년 두산을 시작으로 2018년 NC 사령탑에서 물러날 때까지 통산 896승에 4차례 한국 시리즈 준우승을 차지한 김 감독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9전 전승으로 금메달 신화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후 2021년 도쿄올림픽을 4위로 마친 김경문 감독은 3년 만에 현장 복귀를 앞두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21살의 수영 기대주 김민섭 선수가 저병 200m에서 세계 기록 보유자를 꺾고 국제대회 깜짝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스페인에서 열린 마레 노스트럼 대회 저병 200m 결승전. 이 종목 세계 기록 보유자 밀라크 바로 옆에서 레이스를 펼친 김민섭은 초반부터 줄곧 선두를 지킨 끝에 밀라크를 0.2초 차로 제치고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습니다. 지난 3월 자신이 세운 한국 기록엔 못 미쳤지만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세계 기록 보유자를 꺾은 김민섭은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자신감을 수확했습니다. 중장거리 간판 김우민 역시 주종목 자유형 400m에서 여유 있게 우승을 차지했고 배영 200m 이주호도 정상에 올랐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싱가포르 오픈에서 세계 17위인 일본 오쿠하라 노조미를 2대0으로 완파하고 4강에 올랐습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5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계절의 여왕다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서울의 모습인데 청정한 대기에 가시거리는 40km 가까이 시원하게 트였습니다. 제주 성산 일출봉에서도 화창한 5월을 만끽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퇴근길 무렵부터 수도권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서울과 경기 서부를 중심으로 비가 오겠고요. 서쪽 지방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반면 강원 영동과 경북 지방은 내일
내일 아침부터 다시 비가 시작돼 일요일까지도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서울에 5mm 미만, 강원도와 경북에 5에서 20mm가량인데요. 특히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강원 내륙과 산지, 경북을 중심으로는 천둥, 번개가 치고 쌀락,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대부분 지방의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에 서쪽 지방은 맑아지겠고요. 또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6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27도, 광주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겠는데요. 대기 상층으로 찬 공기가 남하해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